안녕하십니까, 김대식입니다. 독학사 한국사 이번에는 5번째 강의입니다. 5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 독학사 빨간 책에 있는 2부 중세사회 중 제6장과 7장입니다. 6장과 7장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조선 후기의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좀 돕죠. 지금까지 우리는 선사시대, 그러면 문자 이전의 시대는 어떠했던가? 고고학적 유물로 살펴봤고, 두 번째는 고조선 최초국가죠. 그 다음에 초기국가 연맹왕국이죠. 그 다음에 삼국, 그 다음에 남북국, 그리고 후삼국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조선 전기는 우리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 선조까지 봤지요. 여러분, 16세기 연산군과 중종, 명종 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그렇지요. 4대 사화가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제2부 중세사회 중 지금 조선 후기에 6장과 7장이니까 조선 후기 경제발전과 사회 동향, 그리고 사회 모순의 심화와 농민 항쟁에 관한 내용이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는 17, 8, 9세기예요. 그러면 15세기는 조선 전기의 지배층이 누구였던가요? 그렇지요. 관악파와 혼국파. 육조 직계제 어느 왕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태종과 세종. 의정부 서사제 세종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떻게든 국가는 새로 왕조를 개창했으니까 어떻게든 백성들을 제도로 하는 틀 속에 넣어놓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때는 거의가 다 다음 중 조선 초기에 뭐라고 딱 나오면 문항지를 싹 훑어봐도 통제와 가장 가까운 말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가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요거니까. 예컨대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도와줘서 농촌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통제지요. 강제로 잡아두는 것도 통제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구황철요라고 하는 책은 도토리나 나무 껍질을 가공해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도 통제입니다. 왜? 야, 먹고 살 게 없으면 도토리나 나무 껍질 가공해서 먹고 농촌 떠나지 마, 이 말이죠. 근데 16세기에 중앙에서 열심히 싸웠죠. 뭐예요? 4대 사화죠. 그러면서 국가의 통제가 무너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부역제의 해이라고 한다.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백성 동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역제의 해이. 국가의 통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중앙에서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국가의 통제가 무너지자 살인들이 낙향을 했다고 그랬죠. 뭘 가지고 그들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렇죠. 뭐? 서원, 향약, 향청. 그럼 이때 살인들이 향촌을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가지고? 성리학적 명분론을 가지고. 왜? 성리학이 이들의 지배 수단이니까. 여러분, 성리학이 무서운 사상입니다. 성리학이 뭐길래? 성리학은 우주의 생성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규명하려는 철학적 요각입니다. 이놈들아, 우주를 봐라. 하늘은 높고 땅이 낮은 것처럼 인간도 지위가 높은 양반이 있고 지위가 낮은 쌍놈이 있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해서 쌍놈들에게 양반을 떠받들며 사는 것을 숙명론으로 믿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때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명분론을 가지고 야, 양반은 언제나 부자고 특권이 있는 자야. 쌍놈은 여러분 상민이에요. 언제나 의무만 있고 지주한테 토지를 빌려서, 양반 지주에게 토지를 빌려서 경작해서 먹고 사는 전호의 입각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전호는 여러분 소작농입니다. 이들은 이런 얘기죠. 당연히
토지를 많이 갖고 이들은 지주의 땅을 빌려서 경작해서 먹고 사는 전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호. 전호는 소장농이에요. 이들은 특권을 가진 자, 이들은 의무만 있는 자를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양난을 거쳤지요. 양난이 뭐예요, 여러분? 외란과 호란입니다. 그러면 호란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고 외란은 일본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면 조선 후기 17, 18세기에는 19세기 전반까지 이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자 쌍놈이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쌍놈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지요. 농민은 뭘로 부자 쌍놈이 되었느냐? 광작. 여러분 광작은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왜? 긴맥이 노동력이 감소했으니까. 긴맥이 노동력이 감소한 이유, 그러면 이양법이죠. 이양법이 뭐예요? 모내기입니다. 모내기로 인해서 여러분 모내기는 못자리에서 모를 키워서 옮겨 심는 거죠. 직접 파종을 하지 않고 못자리에 모를 키운 다음에 옮겨 심는 농법이기 때문에 한 작물을 두 땅에 힘을 빌렸잖아요. 그리고 심을 때 일렬로 쫙 심으면 쉽게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작이 가능해요. 벼와 볼이. 그러면서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하는 수 있는 데다가 수확량까지 증가하니까 되게 땅 많은 지주들이 농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했겠지만 농민들 중 일부는 스스로 노력으로 광작으로 부자 농민이 탄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광작은 항상 이양법이 항상 전제 조건이에요. 이양법은 모내기예요. 정부는 금지시켰지만 농민 스스로 광작을 확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상인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긴맥이 노동력이 감소했다.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했다. 그러면서 이모작이 가능했다. 생산량이 늘어났다.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남는 것과 모자란 것 서로 교환하겠죠. 교환하면 상업 발달하는 겁니다. 상업 발달하면 화폐 경제 등장하는 거죠. 화폐 경제 등장하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상업 도시도 생기죠. 그러면서 매점 매석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기억을 도울까요? 허생호는 뭘 처음에 사서 부자가 되었다고?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모든 물품 중 제수용품인 대추, 밤, 가물, 경기도 안성장에서 싹 사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부르는 게 갑이지요. 제사를 못 지내니까. 못 지내면 쌍놈이고. 엄청난 돈을 번 다음에 제주도로 갔지요. 말총을 싹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시장을 점거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도고란, 매점 매석이다. 매점 매석을 하면 여러분 부르는 게 값이지요. 부자 상인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이라고 하는 전세제도 개편으로, 즉 공납제도지요. 대동법은 공납의 전세화예요.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던 것을 일결당 몇 도 그러면 토지 없는 사람은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인이 이 도고 상업을 더욱 촉진시켰죠. 우선 여러분 스스로 노력으로 쌍놈 중 농민은 부자 농민 광작으로, 부자 상인 도고로, 그리고 수공업에서는 납포장, 납포장은 포를 납부하는 장인이 수공업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되게 상인 물주에게 예속되기도 했지만 스스로 독립 자영 수공업자,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부자 수공업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대라고 하면 이 시기에 이게 광산 CEO, 전문 광산 경영인이에요. 물론 상인 물주가 돈을 대주기도 하지만 전문 광산 경영인이 등장할 정도로 부자 광부 등장했지요. 부자 수공업자 등장했지요. 부자 상인 등장했지요. 부자 농민 등장했죠. 항상 여러분은 광작, 도고, 납포장, 덕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항상 놀이지요.
이들은 부자 쌍놈이야. 부자 농민, 부자 상인, 부자 수공업자, 부자 광부. 이들이 조선 후기에 재정이 부족하자 국가는 명예 관직을 팔아. 그러면 돈 주고 양반 될 수 있는 거지요. 왜? 관직이 있으면 양반이니까. 그리고 양반 정서도 사버려. 부자 상놈에 등장하면. 그러면 신분 제도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네 가지 키워드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성리학이 있어야만 성리학에 의해서 내가 대접받을 수 있어. 근데 성리학이 항상 양반은 부자여야 되고 특권이 있어야 되는데 부자 쌍놈 등장하면 성리학은 이 사회에 안 맞지요. 안 맞으니까 성리학은 이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에 맞는 형태로 변질이 되거나 변화를 해야만 되는데 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 나타난 뒤에 정부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책을 세웠는데 이 대책은 대책마다 미봉책입니다. 왜? 지금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켜버렸어요. 왜? 성리학은 이 사회에 안 맞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대책을 세웠는데 이 시기의 내용을 내가 왕력별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선조. 제가 16에서 17세기 초라고 그랬죠. 선조 다음에 누구예요? 그렇지요.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여러분 군차가 붙은 왕은 서자로서 왕이 올랐다고 그랬죠. 여러분 연산군 왕의 남자, 광해군 왕의 여자. 영화지요. 그리고 인조 다음에 효종 다음에 현종 다음에 숙종. 여러분 이 숙종 때 가서 이게 17세기에서 18세기로 나눠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숙종 다음에 여러분 숙종 때 누구예요? 그렇죠. 장희빈이지요. 장희빈의 아들 경종. 경종의 이복 동생 영조. 영조의 손자 정조입니다. 그러면 이 정조라고 하는 분은 드라마 이산에서 잘 알려졌지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도세자지요. 이 정조라고 하는 분은 딱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연대 맞춰 죽기 어려운 거죠. 실은 49살의 나이로 독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순조, 혼종, 철종입니다. 나열인 완들. 이게 바로 세도정치 시기죠. 이게 딱 1800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세기입니다. 요 뒤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왕들에 대한 업적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여기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기억을 도울까요? 자, 이성계 태조 재상정치, 태종 육조 직계제, 세종 의정부 서사제, 세조 육조 직계제, 왕권이 강하죠. 그리고 성종 경국대전, 연산군 살인 탄압, 중종 살인 등용, 명종 때 척신정치, 그리고 선조 때 살인의 중앙 등용. 살인이 중앙으로 등용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 중앙으로 등용되어서 살인끼리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이 무슨 정치다? 그렇지요. 붕당 정치다. 그러면 붕당 정치는 어떻게 나눠졌느냐? 여기서부터가 지금 붕당 정치라는 얘기입니다. 붕당 정치는 두 개의 붕당이 나눠져서 상호 비판 견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붕당 정치. 두 개의 붕당이 상호 비판 견제하지만 여기는 두 개의 붕당이 아니라 하나의 붕당으로 줄어버립니다. 일개 당이 권력을 독식하는 거예요. 일당 전제 정치. 일당 전제 정치지요.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경신 환국입니다. 환국은 여러분 우리가 속된 용어인 고스톱 용어로 싹쓸이예요.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무너지고 일당 전제 정치가 시작된다. 자, 한번 가볼까요? 선조 때 2조 전량짜리를 놓고, 2조 전량은 여러분 중앙인산이 인사과당 정도 된다고 그랬죠. 사람을 이리저리 발령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습니다. 실제 동쪽에 사는 김효원, 서쪽에 사는 심의겸을 놓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끼리 나눠졌으니까 동인과 서인이겠죠. 그런데 정여립 모반 사건을 놓고 다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남인이라고 하는 자는 동인인 이 노란색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북인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서인, 동인, 남인은 색깔이 같죠. 똑같이 성리학자지만 북인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 때 북인 정권과 함께 중립외교가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중립외교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중립외교는, 자, 지금 외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명나라입니다.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어. 그런데 힘도 없는 게 도와주다 망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명나라 지배하에 있던 민족이 누구냐? 여진족이야. 여진족이 커버렸어. 어떻게? 후금으로. 이 오랑캐는 무식하다는 거지, 우리 성리학에서 보면. 그런데 광해군 때 명나라가 야 임마 내가 너희 나라 외란 때 도와주느라고 얘가 컸으니까 얘 공격하게 군대 좀 보내줘. 광해군이 딱 보니까 얘는 맛이 간 나라야. 얘는 뜨는 애고 얘는 오랑캐야.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어. 그러자 강옥립 내가 군대 10,000명을 줄 테니까 명을 도와서 얘와 싸우는 척하다 항복해버려라. 이게 바로 실리외교입니다. 두 나라 만족시켰어요. 이게 중립외교입니다. 북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광해군 때 이 키워드가 바로 뭐냐 하면 중립외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 어떻게 여진족이라고 하는 얘들한테 항복을 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북인을. 누가? 서인과 남인이. 지금 동인은 이렇게 분화되고 사라졌지요. 그래서 결국은 광해군이 위기에 몰리게 되고 위기에 몰린 광해군은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등 또 폭군 행세를 합니다. 결국은 밀어냅니다. 누가? 서인 정권이 주도가 되어서 인조를 초대하고 인조는 바로 뒤이어서 친명 배금 정책을 펴는 거예요. 친명 배금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명과 친하고 후금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후금이 바로 청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이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호란입니다. 이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죠. 그런데 정묘호란 때는 이때 갔던 강옥립이 야 후금 너 형해 내가 동생 할 테니까 형제관계를 맺었어요. 그랬더니 이 후금이 청으로 변하고 명나라를 없앴는데 야 내가 임금 네가 신하해 임마. 그래서 우리는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싸우지요. 이때 우리가 신하면 어떠냐?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되지. 이게 화해를 하고자 하는 최명길, 그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예요. 그리고 김상은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하고 영원히 안 온 김상은과 사막사가 바로 윤집, 오달재, 홍익한이라고 하는 본입니다. 어리를 지켜야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싸우자는 주전론, 싸움을 이주로 하자는 파들이 강세를 보이자 결국은 싸웠지요.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항전을 했지만 삼전도에서 굴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잡아가지요. 인조의 큰아들이 누구냐 하면 소현세자입니다. 그런데 소현세자고 그 동생이 누구냐? 복림대군이에요. 세자니까 다음에 왕하겠죠. 두 사람은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중국에 가서 아담샬이라는 선교사와 사귀고 와요. 천주교 서적도 가져오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죽은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재민설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인조가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랬더니 고생은요 아버지 드리려고 아주 좋은 벼루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벼루를 내놓습니다. 야 너는 다음에 나라를 대표할 이끌어갈 왕할 놈이 이따위 프레젠트를 가져와? 하고 벼루로 머리통을 갈겨버렸다는 거죠. 벼루를 맞으면 아프죠. 근데 인당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왕이 오른 거예요. 이게 효종입니다. 그러면 효종은 복림대군으로서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효종은 서인과 함께 야 내가 당한 수치를 어떻게든지 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북벌 계획을 세워요. 어영청을 중심으로 청나라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우리가 청나라를 이길 수는 없죠. 서인들의 권력 장악 수단입니다. 이게 어영청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종 때 효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효종이 어머니가 살아계셔. 어머니가 효종보다 6살이 낮아. 이상하지요. 새엄마겠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효종의 어머니가 자의대비 마마야. 이 자의대비의 상복 문제를 놓고 먼저 효종상을 당했을 때 자기 아들이야. 나이는 어려도. 효종이 큰아들이니까 야 왕실은 일반인과 달라. 형이 죽고 없으니까 둘째가 형과 똑같은 거야. 3년 동안 입어. 무슨 소리야. 형 벼르러 맞아 죽은 형이 있는데 1년만 입어. 이걸 놓고 서로 남인과 서인이 엄청난 싸움을 벌입니다. 3년설이 옳다 1년설이 옳다 전국이 들끓어. 근데 최근에 가서 야 1년설이 오라 그러면 3년설을 주장하는 남인들은 싹 쫓겨나야 됩니다. 1년설 채택된 서인 이겼죠. 둘째 아들 취급했죠. 좀 있다가 효종 부인이 돌아갔습니다. 효종 비상을 당했을 때 또 자의대비 상복 문제. 야 이거 큰 며느리니까 1년 동안 입어야 돼. 아니야 둘째 며느리니까 9개월만 입어. 이거 남인 이거 서인입니다. 그럼 1년설이냐 9개월이냐를 놓고 또 전국이 들썩이야. 근데 이번에는 1년설이 오라. 둘 다 1년설이죠. 한 번은 둘째 아들 한 번은 큰아들 취급했지요. 이게 바로 붕당 정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송 논쟁이라고 한다. 상복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기의 예송과 갑인 예송. 한 번은 서인 한 번은 누가 이겼어요? 남인이 이겼잖아요. 근데 숙종 때 초기에 남인이 이겼으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신환국. 환국이 뭐라고 그랬죠? 싹쓸이. 동당정치 끝. 그래서 항상 숙종은 키워드가 환국이에요. 그러면서 장희빈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기사환국. 기억하셔야 돼요. 기사환국. 환국이 3번이나 있습니다. 갑술환국. 그러면 싹쓸이를 3번 했다는 거야. 숙종의 아들이 경종입니다. 여러분 숙종도 결국은 나중에 장희빈의 포악함을 알고 사약을 내리지요. 근데 자기 아들이 세자야. 세자 전하가 아니라 저하. 자기 방에 항상 자기 아들을 끼안고 있어. 그 신하들이 무서워하지요. 숙종이 화가 나서 야 둘을 떼어놔라. 그래서 내시들이 떼어놓는 중에 이 독한 장희빈이 자기 아들 어린 아들 꼬추를 잡고 끝까지 놓지 않지요. 계속 잡아다니다가 꼬추가 망가지고 결국은 시름시름 아파. 결국은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자다병하다. 아들도 못 낳는 게 맨날 아프다. 그래서 이복 동생인 영조가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대리청정이라고 한다. 여러분 영조는 사실 경종의 이복 동생이니까 왕의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조는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인자의 난 등 반발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서 내가 노론이라는 걸 등용해서 강력한 왕권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론을 대거 등용해버립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키워버린 거지요. 권력의 눈이 먼 노론의 외척들이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를 죽입니다. 어디에 가둬서? 뒤지에 가둬서. 왜 죽여? 정신병자라고. 그래서 다시 이 정신병자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너무 불쌍하다 싶어. 아니야. 잘 죽어서 벽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동교동계, 연희동계 이게 뭐예요? 다 우리 조상들 때 있었던 정치의 파벌입니다. 이거 없애야 되지요. 결국은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강력한 왕권으로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죠. 예를 들어서 영조는 60세가 되던 때 15살 된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게 정순왕후예요. 노론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60 노인에게 15살 된 딸을 시집 보내는 겁니다. 여기 손자보다 나이가 어려요. 손자가 누구예요? 이산 정조지요.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특히 규장각을 설치하고 장룡령이라는 친위 부대를 만들고 화성이라고 하는 수원성을 신도시로 만들고 엄청난 개혁 정치를 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정순왕후라는 노론 일파에게 수은 중독으로 독살당하고 정순왕후 일파에 의한 순조가 등장하면서 이게 1801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장희빈, 명성왕후, 그리고 이 시기에 뭐 허준, 전부 다 영웅 이순신 다 드라마로 다뤄졌지요. 키워드를 하나씩만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뭐 붕당 정치가 왜 나오느냐? 지배층들은 어떻게든지 성리학을 유지해야만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거든. 그런데 이 시기에 안 맞는 성리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붕당 정치, 변질되어서 일당 전제 정치. 두 번째, 이 시기에 개혁을 하게 됩니다. 토지는 일부 극소수의 지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세금 제도만 바꾸는 거예요. 자, 대동법. 대동법은 공납을 바꾼 겁니다. 공납은 특산물이에요. 집집마다 바치는 것을 1개월당 몇 두로, 쌀이나 돈으로. 균역법, 균역법은 군대 가는 대신에 포를 냈습니다. 그럼 포는 이때 돈이에요. 32.5cm 정도의 넓이의 배를 17, 8m 감아놨을 때 한 필. 큰 돈이죠. 그리고 영정법, 그러면 영정법은 토지 제도입니다. 전세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세, 역, 공납이 농민의 의무인데, 이건 원래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을 영정법으로 1개월당 4도로 줄였고, 대동법은 공납을 바꾼 것이고 균역법은 군역을 바꾼 것이다. 이것도 다 미봉책입니다. 근본적인 열책은 뭐예요? 토지제도 바꿔야 됩니다. 토지제도를 바꾸자 하는 주장은 실학자들에 의해 주장만 되었지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럼 토지제도가 나오면 답은 거의 뭐냐? 뭘까요? 자영농 육성입니다. 국가와 학자가 주장한 토지제도는 자영농이 많아야 국가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자영농 육성이 항상 답이다. 예컨대 방법은 다르다. 실학자들이 균전제, 토지를 똑같이 나누자. 한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정을 정하는 거예요. 야, 이하는 못 팔아먹어. 이상은 얼마든지 가도 좋아.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가난한 농민도 이만한 땅은 있겠죠. 하한선이죠. 야, 이상은 못 가져. 이하는 얼마든지 가져도 좋고 없어도 돼. 여전제, 그러면 여자가 마을 여자입니다. 정약용이지요. 마을 단위로 공동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일한 만큼 가져가자. 정전제, 그러면 이 정자가 뭐냐 하면 우물정자입니다. 이와 같이 쪼개라. 그래서 A, B, C, D, E, F, G, H한테 똑같이 세금을 똑같이 나눠서 경작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공동 경작해서 세금 내. 공동된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요. 자영농 육성입니다. 이때 이런 실학자들의 주장이 나옴과 동시에 농민들은 어떻게? 광작으로, 상인은 어떻게? 도고로, 수공업자는 어떻게? 납포장으로, 덕대는 광부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죠. 이들이 이 번 돈을 가지고 납속책과 공명첩, 곡식을 바치고 공명첩, 명예관직을 사서 양반이 되어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럼 국가의 통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주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서민의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서민들의 생활을 그린 김홍도의 풍속화, 씨름도, 서당도,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풍속을 그리려는 진경산수화, 누구예요? 정선이지요.
그러면서 양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런 실학도 등장하지만 또는 이 실학자들이 우리 국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실측 지도도 나옵니다.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 정상기의 동국 지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책도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허준이죠. 동의보감. 그리고 여기 정조 다음에 고종 때 나온 것이 동의수세보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의수세보원은 사상의학,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어서 그 체질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체는 신비하지요. 이처럼 의학책이나 또는 신학자들의 주장이나 특히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은 여전제와 정전제라는 토지제도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정조 다음의 왕이 누구였어요? 순정, 원정, 철종 때는 세대 정치지요.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라고 하는 분이 일개 가문에서 권력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대원군도 정조의 후손이죠. 대원은 1m 58이었다고 합니다. 팔 길이가 아니라 키. 그런데 화가 나면 자기 손바닥에 담뱃불을 비벼끄는 고약한 분이셨다고 하지요. 이처럼 조선 후기는 성리학적 명분론으로 16세기에 양반과 쌍놈으로 대별되었는데 쌍놈들이 스스로 노력으로 부자가 되면서 온통 사회를 변화시켰다. 농민은 뭘로? 광작으로. 상인은 뭘로? 덕으로. 수거공자는 뭘로? 나포장으로. 그리고 광산 CEO는 덕대로서 광부도 부자가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납속죄과 공명첩으로 양반을 사게 되면서 신분제도를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이런 사회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바로 실학자였다. 실학자의 토지제도 개혁론은 항상 자영능 육성이 목적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5번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